시간에는 결제 조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큰 결제라고 하면요, 우리가 크게 많이 쓰는 것들이 한 세 가지, 송금하고 주심 그리고 신용장입니다. 이 부분에 어떤 차이점부터 먼저 한번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자, 요 표가 하나 있다죠. 결제 종류에는 크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세 가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 팩토링 결제라든지 포패팅이라든지 등등 기타 있겠죠. 그러나 흔히 가장 많이 쓰는 게 송금, 주심, 신용장 결제입니다. 자, 요 조건은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국내 거래라면은 현금 거래다. 그죠? 두 번째, 주심 거래는 국내 거래라면은 외상 거래다. 그죠? 그리고 신용장 거래는 국내 거래는 신용카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렵게 생각지 말라. 자, 무역이란 것이 그냥 단순하게 해외 거래하다 보니까 국내 거래하고 차이는 크게 없는데 어떤 거 있습니까? 영어로 많이 쓴다는 거, 그리고 해외에 이렇게 받아간다 간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법을 따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국제 규칙을 따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운다. 그런데 송금 결제는 크게 선송금, 후송금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왜 그러죠? 현금을 주면은 우리 선결제란 게 있죠. 미리 좀 돈을 주는 방법과 나중에 좀 주는 방법이겠죠. 그럼 통상 이렇게 국제거래에서 어떻게 쓸까요? 뭐 선송금 한 30%, 선송금 좀 하시고, 왜? 나머지 예를 들어서 뭐 한 40%를 또 중간에 한다든지 마지막에 한 30%를 결제하든지 이렇게 가겠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100% 셀러 입장에서 돈을 다 받으면 좋겠지만은 바이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아직 물건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100% 돈을 다 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겠죠. 그러니 그런다고 돈을 주지도 않고 계약을 할 수는 없으니 대략적으로 한 30%에서 한 50% 남짓 선금을 걸겠죠. 그런데 이럴 경우도 하나의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죠. 셀러 입장에서는 30%, 한 50% 선금 그리고 고맙겠지만은 바이어 입장에서 불안합니다. 물건이 줄지 안 줄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신용조사라는 게 필요하다 그랬죠. 이럴 때 금액이 좀 작으면은 30%는 돈이 전체 금액에서 작으면은 조금의 좀 우리가 위험이 좀 떨어지겠지만 크다면 어찌 될까요? 예를 들어서 한 3억인데 30보다 한 1억이다. 그럼 큰 돈이죠. 그러면 나름대로 바이어가 셀러에게 뭐라 할까요? 이 선금에 준 데서 보증을 써라. 선수금 보증에 대한 환급 보증서라는 게 뒤에서 신용장에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단지 송금이다 끝나고 주심이다 끝나고 신용장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30%를 주고 나서 왜 40%, 30%냐 이렇게 꼭 이루어지는 아니지만 흔히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흔히 우리 부동산을 거래할 때 뭐 계약금은 30%, 중도금은 뭐 40%, 뭐 잔금 30% 이렇게 줘도 되겠죠. 물론 두 개를 잔금을 같이 줘도 되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받고 싶은 건 누구예요? 셀러 입장이죠. 어느 정도 물건이 바이에게 손에 가기 전에 한 70% 받고 싶다는 거죠. 이럴 때는 통상할까요? 선적 서류를 제시한다든지 또는 제시 전에 준비됐다고 통지할 때 30%, 40% 달라. 그리고 내가 서류 제시하면은 그리고 물건 찾아서 일주일 안에 또 서류 제시하고 일주일 안에 달라. 이렇게 장려치겠죠. 그럴 경우에 셀러 입장이죠. 바이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회사가 하겠죠. 즉 다시 말해서 그걸 떠나서라도 30%는 선송금했습니다. 나머지 70% 후송금이죠. 그러면 결국 어느 게 더 많을까요? 바이가 큰 소리 치는 시장에서는 후송금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뭡니까? 신용조회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선송금이라는 것은 가장 셀러가 자주 쓰지 못하는데 CW 방식이겠죠. 캐시 위드 오더. 주문과 동시에 돈을 준다. 흔히 여러분들이 가게에서 햄버거를 하나 먹는다. 계산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키오스라고 이렇게 전자적으로 주문한 후에 만약에 우리가 점포의 점원에게 직접 주문한다 뭐 잡을까요? 나는 뭐 A라는 햄버거를 하나 주세요라고 주문하면요, 바로 여러분이 현금이든 카드든 제시하겠죠. 그게 바로 주문과 동시에 현금을 결제하는 조건. 다시 말해서 선송금 조건에서는 셀러가 아무래도 유리한 조건이겠죠. 그런데 이런 조건들은 아무래도 뭐 할까요? 셀러가 유리한 그런 조건은 아주 특이한 경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어떻게 될까요? 후송금이겠죠. 여기 될까요? 내가 계약금 조금 받고요. 그죠? 나머지 70%를 받기 위해서는 네가 물건 다 만들었다고 서류를 제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돈을 주마. 이게 캐시한 이제 CAD입니다. Cash Against Document. 이런 경우
그 다음 COD는 어떻게 되죠? 물건이 도착했어요. 서류가 가진 게 아니고, 여기 금방 그랬죠. 서류 준비됐다? 물건 출발을 준비됐거든? 40% 보내주고, 나머지 물건 주문 달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뭐였습니까? 아예 물건을 내가 70%만큼을 서류를 다 주고, 그때 가서 물건 보고 돈 달라. 어떻게 보면 바이인데 가장 유리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셀러가 아니라 바이어의 신용도가 없으면 안 일어난다라고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주는 구성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에는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이 정도만 너무 깊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심 방식은 뭐냐? 자, 이렇게 봅시다. 점검이란 건 셀러하고 바이어 사이에서 물건 주고 돈 주고 이렇게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추심은 뭐냐 이말 복잡하게 그렇지 않아도 뭐 이게 복잡한데 죠 이럴 때는 이 양반 입장에서 이런 거죠. 만약에 선수금이라도 좀 줘도 되겠지만은 이 후손금을 그죠 안 줄 경우하고 전혀 안 줄 경우도 있고 또 일부 줄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꼭 송금만 하고 추심만 하고 진용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30%는 선송금하고 나머지 70%는 추심으로 가도 되는 겁니다. 또는 70%는 신용상 가도 되는 겁니다. 꼭 정해진 룰들을 하는 게 아니라 응용을 하는 거라 말씀드리고 있어요. 일단 추심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다 외상을 한다면은 외상거래도 추심이 어떻게 될까요? 바이 입장 외상을 하고 셀러는 불안하잖아요. 그죠? 이럴 경우에 네가 돈을 누가요? 어차피 바이가 돈을 주긴 하겠지만은 혹여나 나중에 이 사람이 돈을 안 줄 수가 있으니까 은행을 개입시켜가지고 은행님 이 바이어가 돈을 안 주는데 좀 받아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즉 송금이나 추심이나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냐 은행이 개입한다 이거죠. 그 말은 송금을 해도 바이가 돈을 보내고 추심을 해도 나중에 외상으로 돈을 보냈고요. 다만 그게 후송금이냐 뭐 그냥 이 차이 있죠. 이런 차이인데 결과적으로 송금이든 추심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그나마 우리가 뭐랬죠? 서류 줄 테니까 돈을 다오. 이건 어떤 거예요? 아직까지 서류를 줄 때는 돈을 안 주면 서류를 안 주는 거죠. 그럼 이 서류가 어떤 게 돼볼까요? 뭐 선화증권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서류를 안 주면 물건을 찾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돈을 받고 나서 서류를 주니까 조금 안심이 되죠. 요건 어찌 되죠? 바이어를 믿고 바이어 신용이 있을 경우에 특수한 경우에 아예 서류가 줘버리면 물건 찾아서 돈을 주는 특수한 경우죠. 근데 주로 이제 그렇게 해도 COD보다는 CAD가 많이 셀린데 좀 낫겠죠. 그런데 추심은 어찌 될 거예요? 아예 100% 그냥 바이어를 믿고 주는 거겠죠. 대체적으로. 그럼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을 개입시켜가지고 은행을 개입시킵니다. 그래서 환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은행이 개입을 함으로써 어떻게 될까요? 내가 대신에게 은행이 바이어 보고 돈을 좀 받아주세요라고 하더니 그런데 우리 은행은 뭐였습니까? 셀러와 바이어가 계약했지 은행은 내가 계약 주체가 아니죠. 그래서 은행을 개입시켜서 은행이죠. 은행을 개입시켜서 바이어야 이 셀러가 나에게 돈을 좀 받아달라 그런단다. 당신이 뭔데요?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봐라 이 환음에 내 이름이 이렇게 있지 않느냐? 아 맞네요. 그래서 이 환음에는 누구예요? 셀러의 그레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셀러의 그레닝이 개입해서 바이어 돈을 청구하는 거죠. 아무래도 바이어 셀러보다는 은행에 개입됨으로써 좀 낫겠죠. 그런데 이 은행이 아무리 개입돼도 이 바이어하고 우리 셀러의 거래은행하고 관계가 없죠. 그래서 누가요? 바이어의 거래은행하고 같이 또 개입됩니다. 그래서 요럴 때 은행이 개입되는 것은 누가요? 실제로는 셀러의 거래은행에 돈을 받는 건데 내가 직접 거래가 없으니까 바이어하고 바이어 거래은행에게 이 서류를 주면서 바이어 거래은행님 바이어 돈 좀 받아주세요. 그럼 내 수수료 나누겠습니다. 내가 받아서 다시 건네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어가 어떻게 될까요? 셀러의 거래은행보다는 바이어 거래은행과 직접 관계가 있으니까 어쩔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주겠죠. 그렇게 해서 은행을 개입시키는 차이가 송금과 추심의 차이인데 개입하는 명분이 바로 환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DADP라는 게 뭐냐니까 위에처럼 자, 서류 주면 돈 줄게. 이거 됐죠? 자, 서류 주면은 돈 줄게. 돈하고 뭐하고 바꾸자고요? 서류하고. 어떻게 보면 CAD나 DP가 같은 겁니다. 다만 우리가 송금 결제 시는 CAD라 부르고 추심의 시는 DP라 부른다는 거나 진비 없는 거죠. 왜? 서류 주면 돈 주죠. 서류 주면 돈 주죠. 다만 캐시란 말과 페이먼트란 말을 바꿨어요. 왜? 이건 송금이고 이건 추심이니까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영어와 바깥이 같은 겁니다. 그럼 D는 어찌 됩니까?
서류 나중에 준다는, 억셉트하고 나서 서류를 나중에, 그죠? 서류 준대. 나중에 억셉트해서 준다는 건 뭡니까? 네가 물건 보냈거든, COD처럼. 그러니까 나중에 찾아서 돈 줄게. 이 말입니까? 서류 보내시니까 물건 찾아가지고 내가 나중에 물건 하자 없으면 주겠다고. 네가 승낙해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COD처럼 뭐가 될까요? 내가 바이의 신용도가 많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는 바이가 큰 소리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찌 될까요? 바이가 돈을 안 주면은 못 받겠죠. 셀러가.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CAD를 하다가 좀 되는데 갈수록 바이가 COD를 하게 되면 힘들 테고, 자, DA를 하다가 그러면 셀러는 받겠지만 DA 하면은 힘들겠죠. 그래서 셀러가 구상을 하는 거죠. 은행님, 은행 개입합니다. 당신 돈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이 돈을 주는 돈의 주체가 누굴까요? 자, 바이 은행입니다. 왜요? 나는 바이에게 받을 돈이 있지, 내 거래은행이 받을 돈은 없거든요, 셀러가. 그래서 바이어에게 받는 대신에 바이어 거래은행 보고 당신 돈을 대신 주면 안 될까요? 그죠?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됩니까? 그러면 왜 대신 줍니까? 바이어의 은행이 대신에 예를 들어서 담보를 좀 잡아놓거든요. 그걸 잡아놓고 대신 돈 주고 나중에 그 담보 처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은행이 개입해서 내가 돈을 주마라고 대신 지급합니다. 이게 뭡니까? 송금 주시면 바이가 돈을 주면 신용장은 은행이 돈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셀러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주심하고 우리 신용장하고 같은 조건이 뭐죠? 바로 은행을 개입시키기 위해서 환음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환음이라는 조차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쓰인다는 거 보시고. 자, 그러면 신용장은 무조건 신용장이냐? 우에서도 그랬잖아요. 우리 성금도 CW 선송금, 후송금 CAD, COD 있고, 추심도 DPD 있듯이 신용장도 뭔가 주는 방식이 좀 다르네요. 그래서 매입 방식의 신용장과 지급 방식의 신용장과 인수 방식의 신용장이 있다. 그런데 요거 두 개는 요 두 개 있죠? 지급 신용장하고 인수 신용장입니다. 요 두 개는 은행과 은행끼리, 요 두 은행끼리 뭔가 통장 거래가 있어야 됩니다. 요걸 뒤에서 우리가 예치 환거래은행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 매입 신용장은요, 매입 신용장은 두 은행 간에 예치가 통장 거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가장 많으냐? 가장 일반적인 바로 매입 신용장입니다. 자, 이런 것은 신용장에 대해서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이론으로 들어가셨어요. 실무에서. 그러면 송금 방식은 말 그대로 단어를 레미턴스라고 그랬죠. 보낸다는 거죠. 레미트. 이렇게 보내는데 뭐라 했죠? 사전 송금 방식적 어드밴스 레미트죠. 선송금 방식과 나중에 보내는 디프드 레미턴스죠. 사후 송금 방식이 있다 이랬죠. 그 중에 우리가 사전 송금 방식 중에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뭐라 했죠? CW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주로 어떻게 됩니까? 수출자의 신용도가 있어야 거래가 가능하다. 즉, 내가 예를 들어서 50%든 100%든 미리 단을 준다면은 바이는 불안하잖아요. 근데 믿을 만해야 된다, 수출자가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주 일어나지 않은 거래인데, 앞에서 당장 이야기한다면 우리 청장에서 말할 때는 어떤 거래가 있을까요? 선적수 매매라든지, 그죠? 재고 잔료 매매라든지 이런 경우에 많이 쓰이겠죠. 예를 들어서. 자, 두 번째가 후송금인데, 후송금 중에서도 우리가 CAD 방식이 있고 COD 방식이 있겠죠. CAD 뭐죠? 물건 다 만들어서 서류 보내줄 테니까, 그럼 서류 받아서 물건 찾아라. 바이야? 그러면 서류 줄 테니까, 서류를 줘야 물건을 찾을 거 아니야. 돈 주면, 서류 주게 돈 줘라. 이 말이죠. 서류 줄 테니까 돈을 다 오면. 그래서 서류 주면은 결제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은요, 서류를 주기 전에 돈을 받는다는 겁니다. 서류 주고 돈 받는 것이 됩니까? 그건 COD죠. 그래서 서류 줄 테니까 돈 보내달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서류하고 돈을 주고 받는데, 자, 그럼 문제가 하나 있죠. 어떻게 주고받을 거냐 이거죠. 자, 수출상 수입상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요, 서로 간에 서류 주고 돈 받겠죠. 그죠? 그런데 나는 한국에 있고 너는 미국에 있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누가요? 이런 CAD 거래는 수입상의 자기의 대리점이 어디 있다고요? 수출국에 존재합니다. 그러니 마주보고 있겠죠. 돈 주래? 서류 줄까? 이래 되겠죠. 이런 의미지 서류 주면 돈 주고 어떻게 뭐 미국 사람은 자는 사람 깨워서 그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를 이렇게 말합니다.
수입상의 대리점이 수출국에 있어야 서로 서류 주고 돈을 주겠죠. 그죠? 이런 상태를 우리 동시불인도 조건이라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왜? 서류 주고 돈 주니까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론이고 실제는 많이 없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는 이런 대리점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이 잘 없잖아요. 그런 경우 어찌 됩니까? 그냥 누구 통해서? 은행을 통해서. 양쪽의 은행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돈을 주고받겠죠. 대신 어찌 됩니까? 믿고 내가 어떻게 될까요? 서류 줄 테니까 돈을 줄래? 그러면은 이 사람이 믿고 바이어가 미리 은행을 통해 갑니다. 미리 내가 은행을 통해서 젤린데 돈을 줘야 되겠죠. 주면 서류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서류를 찾아서 물건을 내가 찾아가는 거요.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결국 CAD는 조금 그래야 젤린데 유리한 조건이죠. 자, 두 번째 갈까요? COD입니다. COD는 뭐라 했죠? 델리버리 뭐가 되려서요? 서류 줬으니까 물건까지 다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물건 받지 않느냐? 그러니 확인하고 돈을 다오. 그래서 상품이 네가 서류 찾았으니 거기에 대금을 결제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요게 재미있게도 상품을 검사를 하거나 준다 했죠. 그래서 검사가 가능한 거래다. 이런 경우에 반드시 수입자가 신용도가 없으면 안 된다. 우리가 계속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자,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자, 수출상이 여기 있다죠. 수입상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수입상과 수출상이 좀 전에 물건 갖다 돈 달라. 그러면 어찌 됩니까? 마주 보셔야 되죠. 그래서 수입하는 나라의 수출상의 대리점이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 물건 주고 돈 주겠죠. 그런데 이럴 때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으로요? 수출상의 대리점 앞으로 물건을 보내는 겁니다. 그럼 내가 물건을 찾았어요. 물건 여기 있거든. 봐야 확인하고 돈하고 바꾸자. 이게 뭡니까? 상품이 있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상이 수입지에 대리점이 잘 없듯이 수입상이 수출지에 대리점이 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이한 경우고 주로 어찌 됩니까? 수출상의 거래은행과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이렇게 개입해서 돈을 주고 받겠죠. 이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럴 경우에 그나마 수입상이 큰 소리 치니까 돈 안 받고 서류를 주는 거예요. 주고 나서 어찌 될까요? 나중에 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이어가 어떻게 컨트롤할까요? 물건 안 좋다, 못 준다 할 수도 있겠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COD에서는 대금을 띄는 경우도 가끔씩 있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좀 전에처럼 항상 이 수입상의 신용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우리가 추심 결제를 조금 더 보면요. 추심 결제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추심 결제는 뭐냐? 좀 전에는 우리가 송금 결제를 봤죠. 추심 결제는 좀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추심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외상거래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송금은 그나마 선송금이든 무송금이든 간에 일부 계약금을 준다든지 그런 나머지 차익을 어떻게 줄 거냐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추심은 예를 들어서 100%다 송금일 경우가 더 많겠습니다. 그건 불안하죠. 그래서 좀 시작할 때 뭐랬습니까? 은행이 개입해서 돈을 받아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 어디 있죠? 은행에 지급 확약이 없다. 그 말은 은행이 대신 주는 게 아닙니다라는 거죠. 그럼 계속해서 수입상의 신용도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조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니까. 자, 수출상이 있다죠. 수입상이 있어요. 그럼 우리 둘이서 매매 계약을 만약에 DP다 또는 DA다는 우리가 주심 결제를 했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믿고 그래야 거죠, 바이를.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보내겠죠. 그죠? 물건을 보내겠죠. 그러면은 이럴 때 물건을 보내기 전에 내가 DP 같은 경우는 어찌 됩니까? DP 같은 경우는 내가 수출사에게 수입사에게 서류를 보내겠다죠. 보내는데 이 사람에게 보세요. 수입상이 내가 서류 보내고 돈 달라 하기 전에 또는 물건 보내신 돈 달라 이게 우리가 송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사람에게 서류를 주고 이 사람의 물건을 주면 잘 안 주겠죠? 왜 은행을 개입시킬까요? 내 거래은행에 이 사람 보고 은행에다가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받아달라 그랬잖아요.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하고는 일면식도 없어요. 돈 달라면 안 주겠죠? 그러니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 간다고요? 여기다가
예, 거래는 보고 서류 줄 테니까 돈 좀 받아줄래라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서류를 받았으니 누구 보고 얘야 서류 왔으니까 돈하고 바꿀래라고 해야 되겠죠. 돈을 받아서 건네주고 다시 은행이 건네주는 조건으로 갑니다. 그게 은행이 개입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송금 주심처럼 셀러 바이가 직접 이렇게 서류 주고 물건 주는 아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심에서는 못 믿으니까 수출상이 그 서류를 이 화환음이라 써놨죠. 서류를 누굴 준다고요? 내 거래은행을 줍니다. 거래은행에 줘가지고 은행님 이거를 바이의 거래은행 건네주면요 반을 돈을 줄 거거든요. 왜 니 돈을 준댔죠? 내가 화환음 만들었으니까. 요놈 받아서 이렇게 돈을 받을 그러면 내가 여기 서류 왔다 바이야 줄래? 그리고 돈을 받았죠. 받아서 돈을 주면 돈을 주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건은 서류 받았으니까 얘가 미리 선적해 놓은 물건을, 그죠? 선적하고는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서류랑 선적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선적해 놓은 서류를 도착했는데 그 물건을 자기 거래에서 받았으니까 물건을 찾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송금 방식은요, 셀러하고 바이하고 서류를 직접 주고받아요. 그리고 물건을 바로 보냈죠. 다만 어디 있습니까? 자기 거래를 통해서 돈을 보낸다는 것밖에 없지 은행에 개입 안 합니다. 자, 그럴 때 내가 미리 현금 받고 줄 것이냐? COD죠. 내가 선수금 조금 받고 남은 이 차액을 내가 부송금할 거냐? 이런 차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내가 대부분이 나머지 서류를 주고 나서 물건 찾고 나서 나중에 돈을 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수출장이 좀 불리해져서 그런 경우에 COD라고 그랬죠. 자, 근데 수입상은 어떻게 될까요? 100%라고 봅시다. 100% 외상이에요. 그럼 어찌 돼요? 나로서는 좋지만 수출상은 불안하죠. 그러면 돈을 달라 그러면 또 좀 전에처럼 어떻게 될까요? COD처럼 돈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그러지 말고 은행을 개입시키는 거죠. 은행 개입시키면 뭐가 필요해요? 보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럴 때 수출상이 이 서류를 수입상에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거래은행에 서류를 줘요. 주고 어떻게 될까요? 직접 주지 않고 얘 거래은행을 통해서 서류를 주죠. 왜? 내가 직접 주면 돈 안 줄 거니까. 그래서 주면서 이 서류 검토하셔가지고요. 바에게 서류 제시하면은 돈을 줄 거거든요. 좀 받아주실래요? 그럼 수수료 드릴게요. 나눌게요. 돈은 보냈어요? 또 받았어요. 돈을 줍니다. 그럼 물건 이미 보냈잖아요. 언제요? 선적은 언제 합니까? 하고 나서 내가 서류를 제시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은행을 개입시킨다. 그러기 위해서 보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내가 수출상의 거래은행이 돈 달라고 하면은 우리 둘이는 모르는 관계예요. 그래서 누가요? 실제로 바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은행은 바의 거래은행이죠. 그래서 이런 걸 뭡니까? 돈 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그랬죠. 그래서 바의 거래은행이 주심은행이고요. 셀러의 거래은행이 뭡니까? 돈 좀 받아달라고 누구인데 수출상에게 의뢰받은 주심을 의뢰받은 은행에서 주심 의뢰은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심은 누가 한다고요? 거래은행이 한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송금 결제에서는 그냥 셀러, 그냥 뱅크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죠? 셀러는 뭐랍니까? 주심을 의뢰하는 사람이라서 주심 의뢰인이라서 프린시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런 단어 좀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바이의 셀러의 거래은행이 어떻게 됩니까? 주심을 의뢰자로부터 의뢰받은 은행이죠. 그래서 주심 의뢰은행은 레미팅 뱅크인데 왜 레미팅 뱅크예요? 네가 출시받은 게 아니라 받은 서류를 건네주잖아요. 그럼 레미팅이라는 단어 좀 전에 우리가 송금한테 배웠잖아요. 그리고 은행은 어찌 되죠? 바이의 거래은행은 네가 이 셀러인데 의뢰받은 주심 의뢰인으로부터 내가 돈을 바이인데 청구하겠죠. 그래서 주심한 데서 그 영어로 뭐랍니까? 콜렉팅이다라고 합니다. 콜렉팅 뱅크 되죠. 그럼 수입상은 뭡니까? 물건을 받았으니 나중에 그 돈을 지급할 사람이죠. 그런데 드로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환음에 대해서 대금 지급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환음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습니까? 내가 그냥 돈 받아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당신이 뭔데 나인데 요청하느냐라고 하겠죠. 그래서 은행이 나에게 뭘 말합니까? 당신이 왜 나인데 돈을 요구하냐고요? 우리 거래처인 셀러가 돈을 달라들어. 증거 있어요? 계약서에 없잖아요. 예, 보세요. 나보고 돈 받아달라고 환음이 내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그랬네요. 이 말이죠. 그래서 수심에서는 꼭 환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환음 관계는 조금 이따 다룰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DA는 어찌 되냐면 DA는
그러면 DP하고 DA는 뭐라 했죠? 서류 주면 돈 주고 나중에 돈 주는 거죠. 또 CAD, COD 합시다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셀러가 계약해서 물건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서류를 만들어서 내 거래은행에 추심을 했습니다. 이 추심은행이 바이의 거래은행에 추심을 요청했어요. 추심해서 서류 왔다, 돈 달라. 서류 주고 돈 주면 바로 DAP입니다. 이 DP죠. 서류 주고 돈 준다. 그 뭐였죠? 서류 주면 돈 줄게. 이 DP죠. 그래, D는 어찌 될까요? 조금 다르죠. 셀러하고 바이어 계약해서 셀러에게 물건을 배송했습니다. 선정했습니다. 그 서류를 받아서 만들어서 화남 작성해서 내 거래은행에 주고 내 거래은행인 추심은행이 바이어 거래은행 추심은행에다가 건네주죠. 그러면은 그 서류를 줬을 때 뭐라고 그랬죠? 내가 요거 억셉트 하고 나서 한 달 있다 돈 줄게. 그리고 6개월 있다 돈 주마. 3개월 있다 돈 주마. 해상이죠. 그때 그 서류를 인수한다라고 하는 거죠. 액셉트한다. 어찌 됩니까? 그 서류 잘 받았다가 3개월 후에 돈을 주겠다. 그래서 돈을 주겠다고 인수한다. 그래서 DA 조건이다. 그럼 어찌 됩니까? DP 조건은 서류 주면 돈 주는 거고요. DA 조건은 물건 서류 받고 나중에 결제일에 돈을 준다. 그게 인수일자에 돈을 준다라는 이야기가 DA 조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서류 주면 돈을 주니까 그나마 DP는 좀 양호하겠지만 DA 조건은 셀러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해 주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우리가 다루고 조금 있다가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